호르무즈 해협을 잡으면서 통제를 하면서 위안화 결제한 것은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도 페트로달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무기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상태죠.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 노이즈가 앞으로 실물 경기에 불러올 파장,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번 노이즈의 실질적인 설계자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저는 오래전부터 이 주장을 했고요. 네. 작년 제가 7월 달에 8.15 톡에 와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12.1 전쟁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다시 전쟁을 한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하고 좀 머니까 잘 모르고, 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선호가 좀 있고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다지 이제 뭐 이렇게 나쁜 세력으로 잘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서가 미국하고 이스라엘 가깝고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동 전쟁도 있었고 쭉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않았는데, 2023년 10월 7일 날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대대적으로 가자 지구를 이제 폭격을 하고 거의 학살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서구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이면서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부터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엄청나게 노력했죠. 그 중에 하나가 찰리 크크 암살도 있고, 틱톡을 매수하는 것도 있고, 계속 미국 CIA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구글이나 뭐 이런 다른 데들은 대부분 막을 수 있지만, 검열이 가능하지만은 틱톡은 이제 싱가포르 거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미국 지분을 이제 사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언론 통제를 하는데, 이게 그걸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좀 몰랐는데, 지금 너무 퍼지고 난 다음이라서 이미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70%였어요. 찬성 여론은 트럼프 위주의 이제 이런 몇 사람들밖에 지지를 안 했죠. 한 30% 지지했는데,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벌써 3번이나 대선에 나오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었거든요. 나는 절대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야기했고, 실제로 지난 트럼프 1기까지도 트럼프가 유일하게 새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을 공격해서 미국이 얻을 어떤 이득도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썰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을 했을까? 여기는 이제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하기 위해 30년 이상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1995년도에 이제 중동 평화회담을 해가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당시에 이자크 라빈하고 그때 피에로 의장인 샤르 야르파트하고 같이 중동 평화회담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평화회담을 맺었는데, 그 직후에 이자크 라빈을 암살하고, 그리고 잠시 임시정부가 있다가 그 다음 총리가 된 사람이 네타냐후고, 네타냐후는 그 이후로 30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을 총리를 했거든요. 잠시 정권이 바뀌기도 했는데, 이걸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2001년도 9.11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웨슬리 클락 장군이 국방부를 가니까 미 국방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7개 나라하고 전쟁할 계획을 세워놨더라는 것을 나중에 폭로를 했죠. 그러니까 그 7개 나라 중에 6개 나라는 이미 다 전쟁을 했어요. 이라크, 그다음에 수단, 리비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 다 해가지고 그 정권을 다 부숴버리고 없앤 상태죠. 그리고 남은 나라가 이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전쟁을 다 반대했어요. 클린턴 이후에 다 반대를 하고, 트럼프 1기까지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도 반대했는데,
이제 트럼프 이기가 됐죠. 트럼프 이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미국에서 이란하고 전쟁하기에는 너무 이제 근거가 없으니까 계속 못하고 능력도 안 되고 해서 안 했는데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트럼프마저 놓치면 그 다음에는 전쟁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마지막에 했는데 사람들 이야기에는 뭐 앱스타인 그걸로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약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란에서는 이걸 계속 선전전을 하면서 앱스타인 클래스가 만든 전쟁이다. 앱스타인 퓨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어떤 동기가 있고 미국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네타냐후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전쟁 개시 때부터 이때까지 전쟁에 대해서 통제력이 없었어요. 뭐 2, 3일에 끝난다 했다가 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전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지금 한 달이 넘어 지났지만 전쟁의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군을 부쉈다, 공군을 부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은 어디 군을 부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떤 상태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국회에 전쟁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그런데 언뜻 하다 보니 전쟁이란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분리하게 되는데 이제 4월 며칠입니까? 그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고 지금 현재 속으로는 모르지만 트럼프는 플랜 A나 플랜 B가 없는 상태고 네타냐후는 궁극적인 목적인 이제 대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강까지 이런 걸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이제 뛰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엔 뭐 어찌 되었든 사건은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발생이 되고 나서 미국의 좀 강인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 단점들이 지금 노출이 많이 됐고 예. 또 패권 안에서도 지금 위안화 결제 시도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이야기 주셨던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제 본인들의 발목을 본인들이 지금 잡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예. 위안화 결제에 관련한 이 부분도 교수님이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란을 왜 공격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GCC 국가들의 페트로달러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 거니까 이제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하고 인도 이하고 이제 하나의 브릭스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는 큰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인도한테는 경제 제재밖에 이야기할 거 없고 거기에 군사적으로 해도 말이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그나마 쉬운 거예요. 이 나라들 중에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그러니까 뭐 나머지 핵 있는 나라들한테 덤빌 수는 없고 이란이 지금 비핵 국가 유일한 나라니까 좀 타격이 쉽다고 본 거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달러의 힘이에요. 달러의 힘인데 달러의 힘은 미국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국이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소비를 많이 하니까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팔아가지고 얻는 달러가 가치가 없으면은 우리가 수출하려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달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페트로 달러라는 체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라는 게 뭐 무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실제로 경제력도 막 돈을 찍어내서 막 쓰는 과소비하는 그런 능력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달러를 막 찍어내 가지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소비하는 능력은 언젠가는 제한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페트로 달러라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석유를 판 것을 달러로 받아 가지고 이 지식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들을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에 대규모 투자하거든요. 미국 국제시장에 투자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AI의 발전에 그 자금이 되고 있으면 막 트릴리언 달러들이 가야 되는데 이 나라들이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페트로 달러가 무너지면은 이런 발전이 안 되고 붕괴가 올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걸 예방해서 페트로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전쟁하고 동떨어진 것 같지만은 이거 말고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뭐 미국 그 뭐 핵이라는 것도 뭐 사실 그런 명분이 되게 이상하죠. 미국이 이란을 왜 공격했는지 누가 설명해라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유추해가지고 이거 아닐까 상상을 하는 거죠. 이걸 또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물론 이제 이때까지 페트로달러에서 탈퇴하는 데는 계속 손을 봤어요. 뭐 그리고 이란 중앙은행은 뭐 BIS 체제 없기 때문에 이제 서방 금융이 주무를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이란 경제는 작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란이 위협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것 때문에 봤을 거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지금 통행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잡으면서 통제를 하면서 위안화 결제한 것은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도 페트로달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제가 이제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나 일본도 위안화로 결제를 하면 그걸 통과해 주나요? 그건 아닌 거죠. 통과해 주죠. 해주겠죠. 당연히. 위안화 그런데 우리가 미국한테 제재를 받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모든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막아버리면 이제 우리는 일단 결제 대안을 방법이 형성해야 없구나.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아무나 하는 게 이게 정교하게 설계돼 가지고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스위프트에 탈취해가지고 CIPS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러시아도 문제가 없고. 결제하는데 그냥 시스템 쪽에 오류도 없구나. 그쪽은 그냥. 그렇죠. CIPS가 스위프트보다 한 10,000배, 억배 정도 효율적이거든요. 수수료도 거의 안 들고요. 스위프트는 한 2, 3일 걸리기도 하고 뭐 한 7군데 거쳐야 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수수료가 한 3%에서 5% 날아가고 이랬는데 여기는 거의 공짜로 블록체인으로 클릭 하나로 해결되는데 이게 훨씬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50년 진보한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스위프트를 잡고 있는 이유는 통제하기 위해서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통제를 못 하지 않습니까? CIPS로 하면. CIPS를 우리도 가입해가 쓰면 돼요. 일부 기업들, 중국하고 거래하거나 브릭스하고 하는 기업들 하면 되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제재가 오고 하니까 이제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는 이걸 우리도 굉장히 다변화를 해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노이즈에 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결국엔 방위산업 체계, 무기 체계가 전 세계인들의 눈도장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좀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중동 국가가 지금 중국과와 러시아의 관계를 감안을 해보면 그들의 무기를 선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지금 선호한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맞는 뉴스일까요? 그리고 이제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뭐 거짓말은 아닌데 좀 과장된 거죠. 과장된. 여러분들이 이제 무기 체계 시장의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무기 체계는 우리가 뭐 편의점에서 사듯이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주문을 하고 길게는 10년씩 걸리고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고 주문하면 그때 맞춰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있는 거를 파는 건 거의 없어요. 뭐 포탄 정도나 있는 거 팔고 대부분은 그냥 주문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무기는 표준이 있거든요. 표준이 있는데 이제 크게 서방은 나토 표준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비서방은 구소련 표준을 좀 따라요. 그게 따라라는 것은 없는데 오랫동안 냉전을 하면서 그게 이제 굳어진 거죠. 그리고 무기 체계는 철저히 규모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체계는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5천억에서 1조 원 들여서 한 모델을 개발하고 나면은 그걸 판매를 몇십조 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잘 만들기만 하면은 이제 팔리는 건 큰 문제가 없죠. 이제 모델이 실패하면은 이제 손해를 보지만은 그렇지만 이 무기 체계는 하나 개발해가지고 몇 개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특히 전투기 같은 경우는 개발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KF-21을 하고 있지만은 뭐 살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100몇십 대 이런 수준으로 오고 있는데 이걸 한 1000대 수준으로 한다. 이러면 뭐 단가가 엄청 싸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만들고 나면은
유지 보수를 계속 해야 되겠네. 수명 주기 동안에 최소한 30년 동안 거래 관계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는 국가 간의 신뢰가 굉장히 높은 관계예요. 어떤 양국 간의 신뢰가 가장 높은 게 같이 피를 흘린 전쟁을 한 나라가 제일 신뢰가 높고, 그 다음에 전쟁에 도와준 나라도 높고 하지만 무기를 사고 파는 것은 양국이 엄청 신뢰를 해야지 이제 어떤 경우에도 서로 돌아서서 등에 칼 꽂는 그런 일을 안 해야지 형성되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를 하면 서로가 서로를 제일 잘 아는 구조가 되니까. 그런데 중동 국가들은 보면은 미국 무기를 계속 썼었어요. 물론 중국 무기도 쓰고 싶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게, 중국 무기가 들어오면은 미국 무기 그 데이터들 오고 가고 뭐 흘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기를 판 쪽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중국은 사실 잘 안 되고, 뭐 중국이 모든 무기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무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나토 표준으로 이렇게 따르니까 서방 무기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제 병기고가 동이 났잖아요. 현재 할 수가 없고, 미국도 지금 무기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가는 그런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좀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무기가 여러 군데 오랫동안 팔리다 보니까 실전에서 좀 검증이 되는 측면이 있죠. 지상도 있고, 특히 경공격기 같은 경우도 있고, 이 방공 무기도 꽤 신뢰가 높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든 무기가 팔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그 무기의 상당 부분을 이제 미국산 부품을 쓰거나 나토 국가들의 어떤 부품을 쓰거나 하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토하고 할 수 있는 그쪽에는 꽤 열려 있죠.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쪽보다 여기가 시장 기회는 더 많아요. 열려 지금, 있는 거죠. 예, 지금 여기가 무기가 막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앞으로 한 뭐 꽤 오랫동안 10년 이상은 기회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현무 5하고 현무 7 요게 이제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점을 노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 이 무기 체계들이 공개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비닉 사업으로 이렇게 했고, 이 비닉 사업의 이유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미사일 뭐 양해각서 이런 것도 있고, 뭐 미사일 축구도 있고, 복잡한 걸 제외하고 최근 것만 보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이제 한 10년 이상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그다지 많지 않고, 핵을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이 고위력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만들면서 미리부터 알려지면은 북한이 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만드는 주기가 헝클어지니까 한동안 이제 비닉으로 했고, 비닉 사업을 하는 또 특징은 뭔가,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비닉 사업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기 체계 획득하는 절차보다 조금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좀 쉽게 넘어가는 그런 제도적으로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비닉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것만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2024년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용어는 고위력 미사일이라 현무5라는 이름을 안 썼는데, 작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현무5라는 이름을 공식으로 인정했죠. 그리고 실전 배치와 대량 생산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 우리가 무기가 준비됐고 배치가 됐으니까 이걸 쓰는 것보다 쓰기 전에 말을 해서 공개적으로 억제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이 무기가 뭐 핵 같은 그런 위력은 없지만은 굉장히 지하 벙커 같은 경우를 깊숙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위치 정보를 얻으면 때릴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지도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거죠. 북한은 이란하고 달리 모자이크를 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한 패밀리가 3대를 통해서 계속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이제 의사결정이 쏠려 있어가지고, 물론 뭐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할 수 있는 총사령관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그 지도부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억지력이 있다는 걸 공개하는 그런 측면이 되게 큽니다. 일단 오늘 네. 이 미국과 이란의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궁금했던 부분들을 1부와 2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볼 수 있었던 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도 물론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2부를 통해서는 그 안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 좀 알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 주신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신 진재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